안녕하세요. 인생성형가 정인기입니다. 오늘은 영화 이야기와 인생 이야기를 섞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성형하는 사람, 얼굴보다 인생 성형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가끔 영화도 봅니다. 제가 영화는 안 좋아하지만 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화는 인생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제 안 사람과 함께 가서 영화를 봤는데 그 82년생 뭐 김지영, 예, 여자의 일생을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제가 필통을 하나씩 소개해드리죠. 오늘의 필통은 예, 이런 겁니다. 예, 수 목숨 숫자죠. 예, 푸른 소나무, 아주 장수한 예, 학은 그 문인 상징이기도 하면서 또 장수하는 것의 상징이기도 하죠. 십장생 해가지고 뭐 또 오래 사는 것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푸른 소나무와 이렇게 학을 수 놓았습니다. 예, 수학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도 소나무처럼 이렇게 청정하시길 바라고 학처럼 고고하고 고상한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문구를 이렇게 새겨서 그것을 책상 앞에다 놓고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예, 방금 얘기했듯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본다면은 여자의 일생은 정말 서러움의 일생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을 좋아합니다. 그 노래는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이렇게 끝납니다. 여자들은 그전에는 그렇게 참고 살았습니다. 80대 초반 어머니의 일생은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82년생이면 이제 30대 후반이겠네요. 제가 86년에 처음 선생이 되어가지고 시골 학교에 갔을 때 그 제자들이 지금 40대 아마 후반? 그러니까 김지훈보다 나이가 10살쯤. 근데 그때도 부모 형제에 따라서 딸들이 희생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딸들은 중학교 졸업한 다음에 산업체 같은 데 가서 남동생이나 오빠를 뒷바라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밥도 해서 먹여야 되지, 학비도 줘야 되지, 그 다음에 시골에 또 돈도 보내야 되지. 그 사람들이 그 청계천이나 다른 공장, 전자공장 같은 데서 간식으로 주는 빵, 그때 나오는 빵이 이제 보름달 빵이라 그러는데, 보름달 빵을 하나씩 모아가지고 집으로 보내려면 그게 상하잖아요. 부패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런 간식을 먹으면서 이 한놈 밀어주기 작전, 집에서는 대개 장남이나 아니면 이제 막내를 아들 낳았으면 그 아들 선호 사상에 따라서 장남이나 막내 아들을 밀어주기 작전에 동원된 거죠. 그런데도 부모들도 형제들도 못 먹는 그 고급스러운 빵, 그것을 차마 입에 못 넘겨서 목에 넘어가지 않아서 그걸 모아서 주려고 하는데 개착이 없잖아요. 그때 마련한 개가 보름달 빵 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것을 한 사람한테 모아주는 거죠. 그러면 한꺼번에 모아서 소포로 보내면은 상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부모들을 못 잊어서 형제를 못 잊어서 그렇게 희생한 사람이 아마 지영이네 어머니가 아니겠어요. 그 어머니의 이제 그 딸. 근데 그 어머니는 되게 뭐 끼리끼리 결혼하는데 공무원하고 결혼했다면 괜찮게 결혼한 셈이죠. 이렇게 결혼은 새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거기서 이제 구세대와 신세대가 만나는 거죠. 즉 친정에서 이제 떠나서 또 시집으로 가면 동시대 사람이라 하더라도 같은 그 시대를 산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인간관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철학 같은 데서는 동시대의 비동시성 그러죠. 동시대의 사람들이 만난다 하더라도 비동시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만난다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람 사는 게 차이가 크잖아요. 저처럼 이제 60대 그리고 부모들이 대개 농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농경 문화를 공유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문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죠. 이른바 문화 충격과 문화 충돌을 받을 필요가 별로 없죠. 근데 지금 사람들은 천인천색 만인만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지영 또래들이 만나는 그 만남이라는 것은 9세대들이 보는 그 만남하고는 또 달리 아주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경험,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자라가지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만나서 인고의 세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여자의 일생 마지막 구절처럼 참아야 한다기에 누가 사회, 공자, 어른들 다 참아야 하니까 결혼은 참는 거다.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봉사 3년, 석 3년, 9년 보내면 이제 자식들 커오르고 어떻게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렇게 참고 살았죠,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구시대 사람들과 신시대 사람의 가치관 차이라는 것은 매우 큰 거죠. 근데 여자에게 있어서 지금도 결혼이라는 것은 신중하고 자기 신분이 변하고 자기 삶이 크게 변하는 거잖아요. 시댁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친정은 옛날처럼 출가 여인은 아니다 하더라도 아무튼 떠나면 그래도 후순위로 밀리잖아요. 명절 때 봤듯이. 그렇지. 이제 또 남편과 문화 차이가 큰데 그걸 동질화 시켜야 되지. 그 다음에 또 자녀를 키워야 되지. 어머니, 자기, 딸, 그렇게 3대가 연결되고 저쪽에서 아버지, 남편, 그리고 남동생, 또 남자아이를 낳는다면은 그렇게 남자의 3대가 연결되고 여자의 3대가 연결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친정과 시집이 또 얽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얽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린지 대사다. 사람이 치르는 큰 일이다. 옛날부터 결혼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친정이니 시집이니의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사람이죠, 사람. 조직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죠. 가정이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싫어서 떠나고 안 떠나고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조율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위에서 좀 변해야 되죠. A급 시어머니는 김치 안 담아 보내는 사람. B급은 택배로 김치 보내는 사람. C급은 경비실에 갖다 놓는 사람. 그 다음 D급은 취하죠. 낙제. 김치 담아가지고 들고 찾아오는 사람. 그래요. 아무리 진정이 담기고 엄마 맛이 좋아도 사람이 불편한 겁니다. 김치는 좋아도. 그러니까 김치만 보내는 택배는 그런 대로 봐줄 만한데 경비실까지 왔다 갔는데 그냥 보내는 거 그렇잖아요. 이번에 그 영화에서 나오더라고요. 서울까지 왔는데 아들만 만나고 떠나는 시어머니 아마 속으로 눈물 흘렸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시집살이였냐? 내가 이러려고 아들 키웠냐? 이런저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무리 문화가 변했다 하더라도 경상도 사람들 특히 남자들 무뚝뚝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캐릭터를 잘 정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근데 저도 정신대 정서방인데 참 좋던데요. 영화 보고 나서 안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안 사람도 32년째 결혼 생활, 2, 3년째 지금 교직 생활하는데 그때는 토요일도 수업했고 육아 휴직도 잘 안 됐습니다. 육아 휴가로서 한 2달 줬던가요? 그냥 방학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서너 달 이제 키워서 그래도 공무원이고 교직이고 하니까 자녀 키우는데 뭐 애로가 없다 하더라도 어제 영화 보고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는 처이모가 키워주고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키웠는데 시골이니까 전제 진안까지 가야 하잖아요. 그럼 토요일날 오후에 와가지고 부랴부랴 차 타고 가면 친정하고 달라서 시집은 또 얼마나 불편해요. 뭐 아이는 울지 또 뭐 때로는 일도 해야 되지 긴장하고 있어야 되지 친정은 마음이라도 푹 놓지만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토요일 돼가지고 왜 아이 보러 가는데 그렇게 좀 싫은 내색을 하냐고. 그때 이제 피곤하다고 대답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한 이야기와 자기가 한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아무튼 피곤했다 그때. 그래요. 그래서 젊어서 나서 그때 20대 후반이던가요? 30대 초반까지 이렇게 뭐 2, 3년 거기에 있었는데 아마 젊어서 견뎠지. 지금 보면은 이제 주말 같은 때 늦잠이라도 자야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토요일과 일요일 날 어찌 보면 바라보고 얼굴만 바라보고 뭐 사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한 사람도. 그래서 지금 31살, 28살이 됐는데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한 적어도 5년 안팎은 굉장히 힘들다. 저도 아침마다 전쟁 치렀죠. 그 이모가 키워줄 때도 아침마다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고 그래야 하니까요. 그러나 또 키워준 그 이모님은 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우리 어머님도 이모님도 대개는 옛날에 결혼을 빨리 했잖아요. 50대 이제 할머니가 돼가지고 우리 안사람 지금 나이 50대 후반인데 아마 그 전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사일까지 애기 없고 뭐 같이 했어야 하니까 옛날 촌양반들 정말 자기 다녀도 우리 오남 1년대 키워내고 손자까지도 또 둘이 키워내고 그랬습니다. 여자 일생 그랬어요. 근데 이제 김지영 지금 30대들의 이 육아와 직장 그러면 또 얽혀 있는 거예요. 직장 동료 생각, 동료 중에도 남자 동료, 여자 동료,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만나는 그 또 맘들, 육아 동료들. 그 다음에 아이 데리고 갔을 때 그 만나는 일반 손님들. 럭키즈 해가지고 아예 아이들 못 오게 한다.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들 이해는 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들도 이 등급이 있어서 제가 책 쓴 게 좋은 아빠 되는 거다고 엄마의 격하고 그나마 두 권을 썼는데 엄마에도 역시 격이 있습니다. 있기는. 이제 다른 사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아이가 또 실수하는 수도 있고 엄마가 실수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그냥 안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직장 여성으로서 직장에 나가면 우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직장에 있는 동료로서 그 여자 동료는 성적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남편도 괜찮은데 왜 나오냐는 등 아니면 남편이 얼마나 시원찮으면 나오냐는 등 거기서 또 그 상사가 이야기하듯이 애들 이렇게 전원망에 키워야지 직장맘이 키우다가 애들 뒤가 잘 안 풀어진다. 전혀 그거는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자들에 따라서 엇갈리지만 주장이 전원맘이 생긴 것 자체가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없습니다. 전원맘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뭐 100년 안팎에 생긴 것이지 아이를 전적으로만 키우는 그런 것은 궁중에나 있고 아주 귀족들은 있지. 저쪽 이제 프랑스 같은데 물론 뭐 유아를 이렇게 하는 유모들이 있고 그런 게 이제 중세에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부유한집 이야기지 전원맘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점도 안 되고 먼지입니다. 요새 생긴 말이에요. 옛날에는 전부 다 직장맘이었어요. 왜? 집에서 같이 농사지면서 키웠으니까. 칸에 수공업 하면서 키웠으니까. 전원맘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고, 그리고 실제로 전원맘이 저도 이렇게 이제 학원에서 한 15년, 학교에서 한 10년 안팎, 전체적으로 한 30년 안팎 교육에 있었지만, 길게 보면 전원맘 그 엄마가 직장 주부가 집에서 전담하는 것보다도 직장 엄마가 직장 나가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점점 나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을 칼로 베듯이 이야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특히 그 공직자 그다음에 공직자 중에서도 교사 자녀들이 서울대 같은 데서도 뭐 그 직장맘 그 직장까지 이렇게 연구를 하면 아주 월등하다고 하잖아요. 되게 그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데서도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제 물론 교육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직장에 다니냐 안 다니냐 하는 문제보다도 이 애착의 품질, 그 양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진정성 담긴 애착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직장맘들한테 그런 죄책감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신사임당처럼 잘 키울 수 있을 텐데 이 직장을 나가느라고. 그래서 직장에서는 일 시원찮게 한다고 또 상사들한테 소리 듣고 또 애기 아프다고 하면 애기 아빠한테는 안 되니까 자기가 조퇴하고 나가려면 또 미안하고 또 집에 가면 일 걱정되고 어디 가서도 제대로 놀지도 못하는 거죠. 마음 푹 놓고 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설을 펴는 사람도 있는데
대개 연구자들에 따라서 제가 본 연구로는 무슨 직장 다니는 것의 유무 그 차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면 몰라도 별로 없다는 연구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오히려 낫다고 하는. 그러나 이제 비정규직이라든가 그런 그 불안한 상태에서 그다음에 교육 방법, 그다음에 육아의 어떤 그 뭐랄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이 초조감이 아까 얘기했듯이 죄책감이 아이를 과잉보호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아이의 그 인성이라든가 습관을 잘못 들이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돈으로 너무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그 돈을 빨리 알고 아니면 또 동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를 그 뭐랄까 이 타가하듯이 유모하듯이 동영상이 스승이 되게 해가지고 동영상에 빨리 심취 내지 빠져들게 해서 이 게임 습관 내지 게임 중독이 들게 하는 경우가 아니면 주말 같은 때 잘 관리해서 잘 키우는 경우가 많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도 직장 다니면 직장이냐 육아냐를 놓고 고민하고 경력 단절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게 되죠. 당연하죠. 우리 한 사람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남편과 교육 철학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자, 보내지 말자. 우리 때는 어땠는데 하면 아내들은 무슨 이야기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옛날 그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서 지금은 사교육도 품질 따져서 좋은데 골라야 된다. 전문학원 다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학원은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학원 선택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부모의 실력이기도 하지만 사교육 역시 전부는 아닙니다. 사교육 받을 때는 받아야지만 공부 습관만 잘 들이면 안 받고도 성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드물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엄마로서 육아를 집에서 하다 보면 탓할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여자 일생 중에서도 이 남 탓을 하면 왜 문제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시집,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당장 자기 남편부터 탓할 수가 있죠. 어제도 그 밥상머리 살벌한 그 친정아버지 그게 이제 영화다 보니까 극단적인 사람을 설정한 거죠. 물론 그보다도 더 가부장적인 아빠도 있고 그리고 어제는 이제 청소방관 아주 참 좋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은 나만 모델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빠들이 육아와 가사 돌봐야 된다. 이거 오자마자 그냥 그렇게 양복 벗고 바로 아이 목욕시키고 아주 좋은 아빠더라고요. 또 이 부부간의 대화도 잘 되고 시범을 잘 보고 따라서 하라는 이야기죠. 조교의 이 시범을 그대로 잘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탓할 사람은 아이를 탓하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자꾸만 너 때문에 네가 혹이라서 네가 족쇄라서 내가 이렇게 이 남방인가 서방하고 산다. 이 인간하고 너 때문에 살았다 해가지고 죄책감을 심어줘가지고 아이가 아주 명문대 다니는데 부모를 이렇게 살해해가지고 근데 그걸 연구한 그 연세대 교수 책도 있던가요? 미안하다고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까? 하고 엄마한테 한 이야기예요. 이제 성장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듣기 싫고 이제 알아들을 만한데 철이 들었는데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따지고 들고도 그랬겠죠. 미안하다고만 했어도 이렇게 극단적인 사태가 안 일어났을 텐데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그 아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자 관계도 참 모녀 관계도 복잡합니다. 저도 어제 울은 대목이 그 지영 씨가 이제 정신과 다녀오고 정신이 좀 이상해져서 헛소리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사돈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모녀가 이렇게 껴안고 모녀의 이 퐁 약자들의 그러잖아 이게 친정 어머니 지금은 이제 오히려 참 장인장모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대대로 약자들이 했잖아요 딸. 근데 부둥켜 안고 막 그 신세타령을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자 일생. 제가 고전문학 한 사람이라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부터 시작해서 쭉 하고 지금 쓰고 있는 책도 이길려 여자에 대한 성공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5남 1녀가지고 막내가 딸이라
여자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냐 하지만 어제 그 친정아버지 같은 사람 사실 제가 요양병원에서 보니까 할머니들한테 이게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고 대개 아빠들이 고독사를 엄마들보다 한 7, 8배? 서울시 통계로인가 나왔죠.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고독사를 훨씬 많이 당하는 게 뭐냐면은 이 아빠들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이 조직이나 학교를 뭐라고 합니까? 늙은 아버지 그러잖아요. 늙은 아버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탓할 수 있어요. 시집 사람도 친정 사람도. 탓할 이유가 많아요. 자기 새끼마저도 탓할 수가 있어요. 사회, 제도 탓할 것 많아요. 이 유아교육 이쪽 이야기 하려면 저도 이게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도 그래요. 이 출산 장려제도 몇십 조를 쏟아부었다고도 하죠. 물론 여자들도 뭐 반성은 해야 됩니다. 남자들 더 반성해야 되고요. 아무튼 탓하려면 탓할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남을 탓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원인을 자기한테 안 찾아요. 그러면 이제 원인 모르니까 진단을 잘못하면 치료도 잘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반성도 없는 거예요. 그럼 여자가 무슨 반성할 게 있느냐? 그래도 자기가 해야 할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책임을 전가하니까 시원은 해요. 그러니까 남을 탓하면 시원하죠.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면 자기 방어적으로 딱 남부터 타달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여자라서 그랬다. 오빠는 뭐가 잘났냐? 남동생 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근데 우리 입에서는 아들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까지 어머니까지 이렇게 저렇게 나오려면 집마다 들어가 보면 그런 문제 없는. 우리 집 5남 1녀고 제가 또 3녀 2남인데 가까운 사례만 봐도 그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게 픽션이 아니라 정말 리얼리티라고 이야기할 측면도 많거든요. 그래서 탓하기로 말하면 그러지만은 어찌됐든 세상을 내가 바꿀 수 없고 늙은 아버지를 바꿀 수 없고 시어머니를 바꿀 수 없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남을 탓해가지고 전부 다 털어내버리고 나는 전부 다 안 바뀌려고 하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여자들이 문화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한 세대만. 김지영 같으면 어머니 세대만 이해하려고 해도, 아버지 세대만 이해하려고 해도, 그걸 다 이해를 해버리면 사회는 안 변하지만, 물론 이 맘충 소리 듣고 그 다음에 시집에서도 딱 나는 나야 하고 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함부로 못합니다.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펴기도 해야 되지만, 그리고 내가 나를 바꿀 측면은 없는가? 인생정의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 꼰대 소리로 들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김영석 전 연세대 교수가 한 얘기가 참 머리에 남습니다. 아이들 그렇게 힘들게 키우고 동생들도 월남해가지고 힘들게 키웠는데, 뭐 교수는 뭐 힘드냐 그럴 수도 있지만 교수도 옛날은 월급 그렇게 많지 않았고 동생들 하며 자녀들까지 키우려면 혼자 외벌이로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키우고 나니까 희망이 있는 고생은 지나고 보니까 그게 행복이더라. 그래서 자녀 키우는 것도, 그 다음에 부모를 이렇게 좀씩 용서도 하고 때로는 이해도 하고 조금씩 바꾸려고도 하고 상당히 바뀌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희망 있는 고생이다. 이게 요즘 너무 여러 사유가 바뀌어가지고 이혼도 쉽게 하고 어찌 보면 이제 결혼을 어렵게 하고 이혼을 쉽게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남 탓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조율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측면은 없는가? 아무리 30년 빨리 태어났다 하더라도 근데 그 격변기에 사람들이 잘 안 변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요즘 좀 신식 시어머니들 시아버지들도 많거든요. 어제 이제 영화에서는 캐릭터를 하느라고 아주 극과 그런 인물들을 등장시켰던데, 그런 개성적 인물을 등장시켜야 드라마틱한 거니까 그런 거죠. 현실에서는 아마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괜찮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근데 정서방 그 중에 진짜 좀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반성이 되더라고요. 역사나 문화를 이해하고, 또 김진애 그랬어요. 여자로 태어나면 나는 행복이다. 또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왜? 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출산 경험을 해봤으니까, 육아를 해봤으니까. 니들 창조해봤어? 남자들?
니들 애기 낳아봤어? 키워봤어? 신이 창조한다는 거 입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여자처럼 유사 상징, 유사 창조라도 한번 해봐. 그렇게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푸른 솔처럼 청송 수학, 저 나르는 학처럼 고고하게 오래 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기롭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TV 정영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